여러분, 저도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많은 것도 많은데 이 마리오 카트 같은 거 타고 지나다니는 게 진짜 신기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타고 서양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대요. 물론 이걸 보신 분들 중에서 타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파르코 6층에 올라오자마자 나를 반기는 이 고질라. 와, 이게 뭐냐면요, 사실 1도 몰라요. 그냥 귀여운 거 하나 찍었습니다. 구현의 화살 앞에 스탠들이 뉴비인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날 일요일이라서 사람 진짜 많았는데 조조월드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이러해요. 매장 자체는 가기 전에 봤던 것보다 작아서 놀랐지만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조조를 알거나 궁금해서 구경 온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놀랐죠. 천장에 이렇게 지퍼 열린 것도 살펴봐주고, 제가 일본어를 거의 못하거든요? 근데 조조 많이 보면 조조에서만 나오는 몇몇 단어들 있잖아요. 에이자노 세키세키라든가 이시카멘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이 두 분이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만난 오프라인 모임인가 싶었는데 이 남자분이 오카상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아, 둘이 모자 관계구나, 인간 상가와 유키노 상가. 이런 대화가 가능한 게 이게 거의 한 2시대 정도 걸쳐있는 만화니까 대화가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광고한 4부 굿즈, 지금 현재 비정기 방영 중인 7부 굿즈들, 카드도 미니 아크릴도 있는 걸 500에서 600엔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것들이 보였는데 여기 조조월드에는 라이트 유저부터 헤비 유저까지 전부 포용할 수 있는 독특한 굿즈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것은 없었는데요. 바로 이번에 나온 자이로 넨도로이드.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초상가동 같은 제품군들은 원작이랑 비슷해서 좋긴 하지만 가격이 헤비하잖아요. 하지만 넨도로이드는 초상가동에 비해 가격이 소프트한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치수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넨도로이드끼리 각부위가 호환되죠. 엥? 호환되면 뭐가 좋음? 문자나 특수효과 같은 것들을 전시할 때 연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 조타로 얼굴에 디오 옷을 갈아 끼우는 이색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자이로의 머리를 똑 떼서 넨도돌의 관절 인형에 의 디오처럼 생명이 연장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이런 걸 보면 구스마일 컴퍼니가 감다다르긴 해. 석가면 아래로 보여지는 아크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조르노의 파트너는 부사르티가 될 줄 알았는데 미스타가 되었습니다. 왜 미스타인지는 네, 그리고 가차의 나라답게 카드 가차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애니 속 명장면인 만큼 팬들은 원하는 걸 뽑고 싶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들보단 혜자니까. 조조월드에서 이 인형들이 재고가 제일 많았는데 99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키링처럼 달고 다닐 수도 있고 가차도 아니니까 캐릭터마다 전부 챙겨줬죠. 심지어 암살팀 애들도 하나하나 다 챙겨준 거 보면 이거 기획한 사람은 정말 디아블로보다 더 좋은 보스가 될 것 같다. 애니메이션 10주년 기념 포즈마저도 그대로 피규어로 구현한 거 보면 얘는 앞으로 애니화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절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고정 같아서 구매보단 상징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지켜봐도 충분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제가 쇼츠로도 만들었었는데 영국인가 어디서 조조 전시했을 때 판매한 굿즈, 이 접시 엄마 선물로 사줄까 하다가 부서지는 이식화면처럼 캐리어에서 작살날까봐 바로 포기했습니다. 이번 조조월드 그림체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을 진열시킨 판매, 밑에는 무슨 엽서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구경하기 좋았어요. 전 아라키의 새로운 그림체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배드 컴퍼니가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게 위에 있거든요. 왜 여기 위에 올려놓은 건지는 살 사람만 찾을 수 있게 해놨으려나? 옆에 이 카페에서 파는 음식들을 진열해놨는데 회전율 때문인지 자리가 협소해서 그런 건지 좌석은 없었고 죄다 서서 먹고 있더라고요. 이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 먹지도 못했는데요. 왜 사람들이 많았냐면 뭔 포켓몬고에서 희귀 포켓몬 잡으러, 여기서 개인적으로 핸드위치랑 피스톨드 치즈볼은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또 도쿄에 오면 기회가 오겠죠? 이게 랭크별로 경품이 갈려요.
물론 거의 대부분 채페리처럼 길을 모으며 내려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거 구경한 이유가 이거 찍은 게 메메타 게임이랑 옆에 있는 시저 비누방울 게임이 재밌어 보여서 찍은 것도 있는데요.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 그 조조월드 더월드 공연 시간 있잖아요. 그게 지나가지고 근데 A가 되면 이렇게 주변에 축하해준다. 역시 스탠드 술사들 다 착해. 일정 시간에 매장이 정지되는데 직원들이 진짜로 전부 다 멈추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잠깐 불이 꺼지면서 위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밑에 스탠드 술사들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음. 음성이 너무 크게 울리니까. 그리고 다 끝나면 박수 쳐주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10배속으로 만든 캐셔 위에 영상들. 이거 원재생으로 만들면 무려 2분이나 봐야 하기 때문에 10배속이 적당히 씁니다. 아, 트랜지션이 너무 맛깔나게 뽑혀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중간마다 찍은 사진들 한글도 있어서 좋았는데 무엇보다 이미지를 넣어서 주의사항을 재밌게 만든 게 좋았다. 그리고 이건 안에서 처음 왔을 때 돌아다니다가 이게 보이길래 이거 시즈카 조스타 유모차인가 해서 조절도 미쳤다. 하지만 몇 분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애 태우고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닥에 있는 걸 찍은 것들인데 캐셔가 있는 곳까지 일정한 방향을 순서대로 배치시켜놨어요. 계산을 하려면 이 방향대로 움직여라. 다시 말해 조조는 무조건 순서대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겠습니다. 매장을 나오고 나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세가 매장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해서 빠르게 사진만 찍었어요. 面白い。 세가 하면 또 소니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소닉의 시그니처 색이자 세가 폰트의 색인 파란색이 매장 전체를 전부 도배해버렸다. 용과 같이도 인기가 대단하다 보니 이렇게 굿즈가 꽤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왠지 사야 할 것 같단 말이지. 또 페르소나 3도 이번엔 뭐가 나왔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가하더라고요. 아 근데 질문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미쿠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쿠가 여기 소속사인가 싶었는데 맞나? 미쌤들 미쿠가 세가 소속인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뻐 보여서 찍었다. 입구에서부터 뮤츠가 이렇게 저를 반기고 있죠. 자 이제 구경을 아까 제가 조조월드에 이날 사람이 개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때 제가 갔을 때가 포켓몬 포코피아 나오고 일주일인가 2주 지난 주말이라 그냥 완전 뭔 포켓몬고에서 희귀 포켓몬 잡으러 모인 날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이렇게 굿즈들을 만져봅니다. 아주 그냥 페브리즈 뿌린 것처럼 뽀송뽀송하고 좋아요. 어디 시장에서 가짜로 만든 그것들이랑은 아주 질이 달라. 이거 찍었을 당시에는 횡이 보였는데 제가 여기 층에 처음 올라왔을 2시간 전에는 사람이 여기도 엄청 많았어요. 이때 바하 레퀴엠 나오고 2주 뒤였나? 그래서였죠. 류 앞에서도 외국인들 사진 많이 찍으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캡콤도 서양인들 감성을 잘 겨냥한 게 이 몬헌? 이게 인기가 개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쥐고 있는 이 검도 다들 한 번씩 잡아서 사진 찍던데 그 서양 검사들처럼 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들처럼 쥐고 찍더라고요. 이 게임에서 사무라이가 나오나? 그나저나 이 정도 검이면 소형 트럭도 그냥 반으로 갈라버릴 듯? 와, 루피가 앞에 혼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만화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죠. 원래 이런 굿즈샵에 와서 알 수 있는 건 만화마다 인기에 따라 진열대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멀티샵 같은 곳에서 여러 브랜드가 입점해 있지만 인기에 비례해서 상품을 배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 와서 놀라운 사실은 주술회전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했다. 굿즈 매대가 엄청 크다. 뭐 우리가 온라인이나 어디 플랫폼 유튜브에서 맨날 개개는 바보 카피밖에 몰라 짝짝짝 하며 놀려도 오프라인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그나저나 사스케는 역시나 사스케다. 잘생긴 캐릭터가 만화를 책임진다. 다른 한쪽에선 작게 사카데이즈 굿즈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애니가 질망하긴 했어도 점프에선 원작을 아직도 밀어주고 있으니까. 맨과 더불어 저한테 만화 연출에 대한 클리셰를 깨준 고맙지만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진짜 애니가 원작의 반만 따라갔어도 이것보다 더 포텐셜이 터졌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이제 막 시리어스한 구간이 애니로 시작되니까 다음 시즌을 지켜보긴 해봐야죠.
확실히 원작의 나고모와 슬러는 결이 다르네. 이제 나가기 전에 찍었던 게 여기 하이큐거든요. 하이큐가 한쪽 벽은 도배돼 있었어요. 옆에 살짝 나이아가 보이긴 하지만 나이아가 4분의 1이라면 4분의 3은 전부 하이큐였다. 그 정도로 하이큐 굿즈는 타겟층이 뚜렷하기에 거의 굿즈계의 신이다. 여기 층이 정중앙에 있는데 크기는 제일 큰 닌텐도 월드 센터. 친숙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여기서 저는 해본 게 마리오랑 돈킹콩 뿐이었는데 젤다랑 동숲까지 하신 분들이 오시면 심장이 요동칠 듯. 그리고 이런 친숙한 캐릭터로 갖다가 발음하는 책 같은 걸 만든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뭐 이런 책들은 간단하니까 만들기 쉬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 같은 걸 배울 때 TV에 나오는 거나 뭐 주위에서 말하는 걸 통해서 들으면서 습득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교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유아나 가족들을 타겟으로 한 광고가 대부분 간단한 의미나 단어로 구성되는 이유가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기 위한 전략인데 에듀테인먼트인가? 이 단어를 예전에 소비자 심리학에서 들었었는데 이렇게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서 얇은 그림책으로 만들면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느끼질 않고 논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래요. 뭐 비유하자면 일본어지만 우리가 오라오라나 무다무다를 일부러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애니 보면서 놀다 보니까 에듀테인먼트처럼 된 거지. 뭐 이거랑 비슷한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닌텐도의 IP 파워는 결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포켓몬을 제외하고 다른 매장들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가진 나이가 돼야 그거를 느끼고 즐길 텐데 얘네 닌텐도는 어느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IP로 구성한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안에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은 컨텐츠니까요. 이렇게 걸어나와서 실사 기념으로 전시한 라분도 보고 다시 숙소로 가려는데 시부야 스트리트가 나왔죠. 여기서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잘 안 나왔지만 어떤 외국인이 신호등 옆에 기둥 위에 올라가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맥주 마시면서 좋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 빽빽 소리 질렀는데 정말 아무도 제지 안 하고 심지어 건너편 경찰들도 뭐라 안 했음. 이 사람이 최후의 로맨티스트가 아니려나. 어쨌든 여기를 잊지 않기 위해 역에 들어가기 직전 역 앞에서 영상을 남겨줬죠. 이걸 보고 그 노래가 들린다면 당신은 주지스 카이센 팬입니다. 룩백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요. 근데 제가 전에 디코방에다가 조조 전시회가 있다는 걸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룩백 전시회장에 도착했는데 아니 바로 옆에서 조조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가 재수없게도 공휴일이었어. SHIT 그래서 바깥에서 보이는 것만 사진 찍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룩백 전시회를 관람하기 시작했는데요. 별로 볼 게 없던데? 이거 보면서 느낀 거 애니메이터들의 드로잉 영역 전개는 거의 문이과를 합친 고급 기술인 느낌이다. 진짜 대단했어요. 전 그리고 룩백에서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큐모토가 후지노에게 처음 쪼르르 달려가는 장면. 이 장면 여기서 큐모토가 진짜 귀엽거든요. 후지노의 공격신도 컷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만들 줄이야. 이거 보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전시회 그냥 러프 스케치 구경하면서 좋다, 힐링된다 하면서 뭐에 홀린 듯 가다가 오른쪽을 딱 꺾었는데 이곳에서 반쯤 오열함. 아부들 여기서 이것만 한 5분 동안 넋놓고 구경했어요. 뭔가 마음이 이 퀄리티의 악마들. 이 다음에 뒤로 돌면 바로 보이는 게 이거 쿄모토의 자켓이거든요. 여기서 또 마음속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지. 사실 그냥 대놓고 훌쩍임. 그렇게 다시 드로잉 영역 전개된 것들 보다가 입이 벌어진 곳. 아직도 영상을 내가 보지만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 이때 살짝 여기 보이잖아요. 앞에 어떤 일본인 여자분이 서 있었는데 거의 내 마음속에서는 도케 외치면서 그냥 바로 치고 나왔지.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다니까. 바깥에 창문에서는 계절이 바뀌니까 색감이 바뀌고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던 것들을 직접 눈앞에서 마주하니까 현실 속 어딘가에 존재했던 후지노의 방에서 둘이 있던 거를 구경하는 기분이 들었다. 야, 이것 봐. 지우개 디테일이나 잉크 디테일이 진짜 미쳐버렸다니까.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애니메이션 추천받을 때 보치더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채널 컨텐츠만 보더라도 이런 류의 애니를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봐야지 미루다가 도쿄를 여기 같이 왔던 친구가 보치 봤으니까 자기는 시모키타자를 순례할 거다 라고 해서 뒤늦게 도쿄 오기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2편씩 부랴부랴 다 봤습니다. 오랜만에 머리 안 쓰고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흥한 이유를 알겠더라고. 어쨌든 역에 내려서 후딱 밥 먹고 가장 가까운 곳에 앨범 자켓 찍은 그 공터였는데 どちらへ行かれるんですか?
애매한 장소에 있어서 근처에 있던 가게 직원분께 사정을 말해서 겨우 찾았어요. 밤이라 뭐 어둡긴 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여기 앞에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거라 이 구도로 찍는 게 어쩌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おい、お前ら 그리고 이 다음은 쉘터. 비록 이른 시각에 와서 들어갈 수도 여행 목적상 들어가지 않을 거였지만 와서 이 입구를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이어지는 빌리지 뱅가드. 저는 빌리지 뱅가드가 여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점포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뭐 이게 다니까 앞에서만 사진 찍고 그냥 TT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보치가 보이길래 혹시 여기에 그 보치 안경 있나 해서 들어가 봤죠. 뭐 결론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시모키타자와의 왕답게 당연히 굿즈가 많았는데 位置が 위치가 보였습니다. 조조가 한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것이었죠. 진짜로 가슴 위에 손 올리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 어디선가 파는 조조 굿즈들보다 여기 한켠 구석에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래도 조조월드보단 약간 아래 정도? 그리고 여기서 또 암살팀 대우가 좋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안을 둘러봤는데요. 안은 진짜 개넓더라고요. 빈티지 샵답게 옛날 GBA부터 별의별 걸 다 팔았어요. 향수를 자극할 만한 그런 게 있어. 드래곤볼도 만화책이랑 가벼운 굿즈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역시 여기도 근본을 아는지 제트만 있었습니다. 저는 데지카우 사무 작품들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블랙잭이나 칠색의 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블랙잭이 보이길래 꽤나 반가웠죠. 이 밖에도 뭐 지브리나 다 여러 애니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별의별 걸 다 파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식료품 플러스 애니메이션 굿즈 플러스 의류샵 플러스 서점을 합친 거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사람 빼고 다 판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게 한 40분 정도 구경하고 나가려 할 때 야,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아키라. 그렇게 빌리지 뱅가드를 나와서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놀이터와 공원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진짜 제 채널 걸고 앉기 전에 보치랑 똑같은 분홍색 머리의 어떤 여자애가 목마 위에 앉아있어서 같이 간 친구가 저한테 보치 아닌 보치? 이러고 수군거렸다니까요. 아니 여기는 시모키타자역 근처하고 거리가 꽤나 먼 곳이라 가면서도 진짜 보치 인연은 히키코모리인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쌀쌀했는데 쉬익쉬익 하면서 걸어갔음.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주택가라서 크게 소리는 못 지르고 조용히 신나게 그네만 삐걱삐걱 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 1차가 종료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귀주톱의 톱이고 또 작년에 레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레제가 있었던 카페 거리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중전화 박스를 찾기 위해 뒤던 도중 위치를 금방 찾아냈죠. 열어보니까 꽃도 있길래 확실하다. 오늘은 한 번에 찾다니 운이 진짜 좋다 했는데 낚시였음.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친구가 불꽃 서칭해서 진짜 거리를 찾아냈고 여기가 바로 쥐 두 마리가 만난 장소였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하도 꽃을 올려놔서 공무원분들이 부스 앞에다가 꽃 야메테 구다사이 올리면 치워야 함 이러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부스에서 천천히 길을 따라갔고 계단 올라가기 전에 애니에서 나왔던 그 장소. 이어서 올라간 그 계단. 영화 개봉하고 바로 왔으면 눈물 쏟아냈을 듯. 아직도 몇몇 자리에는 꽃이 있더라고요. 이 다음에 카페로 걸어가는 골목인데 골목을 타츠키가 수정각색해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곳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앞에 도달하면 이렇게 꽃이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 이걸 보시고 도쿄 여행에 계획이 있으셔서 가실 거면 카페 앞에서 사진만 찍고 안에 들어가는 건 저도 그걸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안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곳이 아니야. 절대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 다음은 바로 제닌가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외곽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도중에 자연재해를 맞아버려서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탔지만요. 그래서 가는데 약 3시간이나 걸렸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거기 그 안내 거기 하시는 분이
오늘은 4시? 4시 반까지 운영한다 해. 다이조부 데스까? 이러길래 거기서 기사마 하면 잡혀가니까 하이하이 다이조부 하면서 그러면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하고 있었고 사이렌이 마구 울리며 3시 반에 입장. 들어가자마자 지도 보면서 제닌가는 어디 있을까? 이러고 멍 때리고 있었죠. 사실 이때 지나다니는 일본 사람들한테 제닌가 도코 데스까? 이러고 물어보면 한국인 빠가임? 소리 들어서 대한민국에 먹칠할까봐 하나씩 직접 뒤지다가 안 되겠다. 스태프분 긴급 찬스 써서 다급하게 차 안에 씁니다. 근데 개개가 입구만 써먹었고 안에는 그냥 목욕탕이었음. 요 안에 구조물들은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혼다 목욕탕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어쨌든 나오야 피아노 거기 뚱땅뚱땅도 앉아보고 30분 만에 뛰어나왔죠. 이제 결전지로 떠나야 돼서 급하게 나오느라 배가 고팠는데요. 다이칸야마에 볼 일 있어서 먼저 갔다가 운 좋게 근처에 카무쿠라 라멘집이 있어가지고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이때 한창 스쿠나 손가락 차슈를 판다고 SNS에서 동네방네 소문났었으니까요. 입구 앞은 이렇게 센다이 콜로니에서 고생했던 유타가 시원하게 라멘 뚝딱 한 그릇 먹었더라고요. 자리는 이렇게 돼 있었고 메뉴 1개와 손가락 1개를 따로따로 시켰죠. 손가락은 말 그대로 차슈니까 식감은 괜찮았어요. 1개 620엔 정도라 가격은 적당히 소소한 정도? 하지만 1개 가지고는 사토루와 싸울 수 없긴 한데 당시 갖고 있던 엔화로 손가락 19개 태울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개만 먹은 불안정한 상태로 사토루를 상대하러 결전의 장소인 신주쿠로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볼일 좀 보고 가느라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진 밤에 도착해가지고 도청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근데 무라사키고 뭐고 안 날라와서 엥? 벌써 해를 맞고 아이스크림 되었나? 싶어가지고 도청사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누워 귀칼 OST를 들으며 도쿄 여행기를 급하게 마칩니다. 다음번에 다른 투어로 돌아올 것을 저도 비정기 송신으로 날짜는 추후 공개하겠습니다.